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회 모순에 많이 차 있습니다. 그 모순을 하나씩 뺏기는 대한민국 7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한국 사회에 주로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도 미국이 한국 정치의 주요 순간마다 개입했던 사례를 찾아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 모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붉은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이 한국 정치에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했다라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됐지만 이미 미군정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도 충분히 개입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때는 개입 정도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김구 선생님 암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전히 사실 오리무중이죠. 배후가 뭐 다 의심스럽다. 그렇죠. 예. 누가 암살했는지는 확실한데 안두희. 그렇죠. 그런데 이 안두희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뭐 이승만 세력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미국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보면 그 안두희란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미 방첩대 CIC 요원이에요. CIC요? 네, CIC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CIA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 미 중앙정보국 CIA의 이전 선임 기관이 바로 전신? CIC입니다. 예,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미 방첩대 CIC의 요원이었고 그 CIC는 CIA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CIC에서 외국 지도자 암살 대상 1호에 김구 선생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내용은 1948년 말까지 한국 CIC에서 정보 장교로 일했던 조지 릴리 소령이 1949년 6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월간중앙 2호로 부록에 실린 그 CIA 외국 지도자 암살 계획 미 상원 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라는 이제 부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구 선생이 암살 대상 1호로 올라와 있음이 또 밝혀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CIC에서 김구 선생을 암살 대상 1호로 올려놓고 CIC 요원을 시켜서 암살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게 아주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네, 뭐 확실히 드러난다. 아직까지 뭐 증언은 없지만 일단 이미 여러 가지 기사나 문건에서 밝혀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승만 정부 시절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다라는 설이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네, 그 이제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 1953년 이때 이제 한국 전쟁 시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정전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마크 클라크 대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클라크 대장이 이승만의 보호 감금과 임시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미국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정전 협상을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전 협정 체결을 못하게 계속 막고 특히 그 방공포로 석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포로 교환 문제가 정전 협정에 가장 이제 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그 석방을 시킨다는 명분 아래 포로들을 다 그냥 밖으로 빼돌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협상이 결렬되고 논란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안 되겠다. 이승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협정도 체결이 되지 않고 더 골치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이승만을 제거해야겠다. 미국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한반도 군사 정책을 더 제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시킨 대로만 할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 빡신 정보를 쓰는 거네요. 예, 군사 독재 정부를 수립을 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그게 1953년 5월 4일 미 8군 사령관 테일러에 의해서 작성된 에버레디 플랜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생각했던 사람이 장면 총리라 그래요. 장면 총리요? 네. 그때 좀 이제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승만이 대통령이었고 총리가 이제 장면이었는데 장면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한미국 대사 무초 무초. 예, 1952년
2월 15일과 3월 3일에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승만에 대항할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이범석, 신익희, 장면, 허정 4명 가운데 최선의 희망은 장면이다. 현행 헌법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승만이 재선될 가능성은 50% 이하이다. 이승만, 신익희, 장면은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서 판단할 때 장면의 당선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는 이승만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유순하다.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장면을 내세우자라고 해서 장면을 내세운 새로운 이 정부를 세우기 위한 군부 쿠데타를 계획을 했고 이 쿠데타를 하려면 또 군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교들을 물색을 했어요. 장교들 중에서 정치적 야심이 있어야 또 쿠데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박정희 물망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때 미군이 이렇게 쭉 검토를 했는데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 중에서 작전국 차장이었던 청년 장교 박정희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주목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정전협정을 수용을 하면서 에버레디 계획은 현실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 이제 60년에 4.19 혁명 일어나고 장면 과도 정부가 출범을 하죠. 네네. 이승만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바랬던 장면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에버레디 계획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바라던 계획대로 그냥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시간만 좀 늦춰졌을 뿐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미국이 자기네가 세운 대통령을 자기네 또 제거하려고 하는 일단 모습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3년에는 제거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그 이제 독재, 무능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난 혁명이었죠. 그런데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볼 때 이승만 정권이 별로 이렇게 굳이 유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정권이었어요. 왜 이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쭉 보면 이승만 정권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무능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거의 경제는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아, 주는 것만 받아먹겠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원조 물자의 상당 부분을 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돌렸어요. 그러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는 거의 돌아가지가 않고 1958년 기준으로 볼 때 정부 세금 지출의 68%가 군사 경찰 비용으로 사용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릴 생각 안 하고 뭐 경찰력만 늘리고 군사력만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뭐 투옥된 국민들 수를 보면 1955년 기준으로 한 해에 11만 4,500명이 투옥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경찰 국가였던 거죠. 그런 독재 국가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들 저항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네. 근데 국민들 저항이 심하니까 당연히 선거를 하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불리해지죠. 예. 그래서 1960년에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그때 이승만과 자유당에서 정치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투표소를 습격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투표함에다가 무더기 표를 막 그냥 묶은 채로 그냥 넣어버리고 이런 식의 뭐 경찰이 직접 나서가지고 야당 투표 참관인을 쫓아내고 무법천지네요, 진짜. 네, 그렇죠. 뭐 개표하다가 중간에 전기를 끊어놓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짓들이 막 총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 80%의 지지를 얻었어요. 80%요? 예. 아, 그때 뭐 혼자 나오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그냥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은 사람은 없는데 표는 나왔군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장 하야를 해도 이 부족할 판에 80%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선거다. 그래가지고 4.19가 결국 이제 터졌단 말이죠. 네. 자, 근데 4.19가 터지니까 미국이 딱 보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동안 이제 봐줬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승만에게 하야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2010년 그 연합뉴스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미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사퇴에 직접 개입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어요. 연합뉴스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미 국무부 장관이 크리스찬 버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대중의 불만과 폭력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역시 상당히 이 4.19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4.19 혁명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 주한미 대사가 그때 당시에 메카나기였는데 메카나기와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예,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이름이 익숙할 것 같은데 메카나기 대사 맥그루더 사령관이 이 사태 수습을 이제 직접 나섰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가 수시로 이 정세 보고를 쭉 받으면서 이들에게 이제 비밀 지령을 계속 내립니다. 4월 26일 이 메카나기 대사가 아침 9시 10분에 김정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빨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재선거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에 직접 이승만을 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여서 하야를 해라. 재선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이제 하야를 하게 되죠. 원래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워싱턴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르면 이승만은 행정 책임자의 지위를 버리고 국가 원수의 지위만을 갖는다. 이렇게 성명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는 거는 군 통수권만 갖고 행정은 손 떼라는 거예요. 그럼 뭐 총리를 들어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그때 당시 이제 부통령이었겠죠. 부통령에게 다 행정 책임을 넘겨라. 그러니까 국정에 손 떼라는 얘기도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4.19의 열기가 그 정도로 식을 열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국민들은 이승만 하야를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그루더가 안 되겠다. 이승만에게 당 정치에 다 손을 떼고 대통령의 지위만을 수행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하야로 넘어가 버린 하야를 하라. 이렇게 넘어갔게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 현대사 산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요. 1960년 7월 29일로 예정된 그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네. 장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면이 그때 이제 친미 성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장면을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거고, 장면이란 인물을 보면 해방 이후에 이 미 군정 소속의 정보 요원들이 장면의 정계 진출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 그런가요? 예, 그 도널드 웨터카라는 정보 요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최초의 추기경이 있어요. 스펠만. 이런 사람들이 장면을 되게 많이 도와줘서 정계에 이제 오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그런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친미 성향이 강하고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겠죠. 심지어는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7월 11일 날 직접 서울의 주한미 대사에게 장문의 훈령을 보내는데 훈령 내용이 장면을 지도자로 선발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사로 나가 있는 대사한테 훈령을 보내는데, 야, 너네 그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하는 게 좋겠다. 이걸 훈령을 보낸 거예요. 내정 간섭도 아니고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령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한미 대사가 그 7월 20일 대사관저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최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오른편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를 해줍니다. 오, 대통령도 아닌데. 예. 그렇게 하고 또 7월 29일에 이제 총선 당일에는 아이젠하워가 직접 장면을 방문해서 조찬회동을 함께하는 장면을 또 연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장면을 엄청 띄워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이 안정되지 못했고, 장면 이제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장면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전국이. 특히 이제 뭐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한미 경제협정 반대, 뭐 방공특별법 제정 반대, 그다음에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고 통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딱 옮겨가니까 안 되겠다. 장면으로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겠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국민들이 투쟁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걸 어쨌든 미국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뭔가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뭐 대통령 교체하고 그랬지만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1년도 못 가서 파탄 나는 그렇죠. 이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4.19 터지니까 미국이 이승만 물러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국민들 편에 있었다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거 뭐가 문제라는 건데 이번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젊은 친구가 역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런 과정을 쭉 보면 미국이 이승만에게 하야하라라고 종용을 해서 이승만이 하야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국민들의 요구와 딱 일치되니까 미국과 한국 국민들이 한편이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봅시다.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의 문제인데요. 이승만이 왜 하야했습니까? 국민의 힘이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 혁명을 하지 않았으면 하야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굳이 하야를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그래 나름대로 대통령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끝까지 혁명을 하니까 안 되겠다. 미국도 얘로는 버틸 수 없구나. 그리고 하야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승만이 하야한 결정적인 건 미국이 하야하라고 해서 하야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해서 하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국민들과 입장이 같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미국이 바랬던 거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승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승만을 대신할 새로운 친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야를 요구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하야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권리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내정 간섭인 거죠. 내정 간섭도 정말 정도를 지나친 거죠. 이건 미국이 한국을 그냥 자기들 속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 대사 시켜가지고 야, 그 나라 대통령 이제 그만 물러나고 딴 사람 시키라고 해라. 이런 훈령이나 보내고 있으니 완전 속국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행위를 일본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일본 대사 시켜가지고 야, 한국에 이승만 물러나고 장면을 대통령을 세우도록 하자. 이런 거 했으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우리 국민을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장면은 더 날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저것들이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저러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기들 국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 아래에서 이승만을 하야를 요구한 거지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4.19 혁명 거기에 미국의 개입 그리고 장면.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장면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그러니까 한 점이죠. 한 점인데 그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다카키 마사오시가 집권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많이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미국이 뭔가 작전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에버레디 플랜에서 이미 박정희를 이 쿠데타 주력으로 고민을 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네. 왜 그랬는가? 박정희라는 인물이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친일파 이 일본군 장교 출신 아닙니까? 견마지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항일 세력과 이 항일 세력들 토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군이 딱 미군정을 실시했을 때 육군 정보부에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육군 정보부에 있으면서 미국의 여러 인사들과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미국 사람들하고 친했던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쟤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일본을 위해서 항일 세력들을 토벌을 한 인물이니까 미국을 위해서도 이 반미 인물들을 토벌할 수 있는 인물이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박정희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됐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5.16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차분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은 워낙 박정희 대통령 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래요? 차분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1959년. 그러니까 아직 4.19가 일어나기 전이죠. 네. 그때도 근데 이승만 정부 시기 자체는 거의 임기 내내 전국이 불안했어요. 1959년에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 폴 브라이트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당 정치가 실패할 경우에 군인 정치에 의한 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쿠데타를 암시하는 발언이죠. 그거를 의장이 상원 외교위 의장이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16에 대해서 5.16 쿠데타 직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은 암시를 여러 가지 이제 징조를 볼 수 있는데 7월 20일, 그러니까 뭐 2달 정도 지난 후죠. 네.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플리트 그때 이제 예비역 대장이었는데 한국에는 민주 정치가 시기상조다. 군사 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반만년 역사를 꿰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참 기분 나쁘. 200년도 안 된 나라에 응?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잡지 주간 신조라는 잡지가 있는데 5월 20일호 그러니까 쿠데타 바로 직후죠. 직후네요. 네.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런 보도를 했어요. CIA는 약하고 무능한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반공 정부로 교체시키기 위해 군부에게 쿠데타를 감행하도록 교사하였고 그 후 그런 전략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미 국무성을 배후에서 조정하여 서울의 미 대사관, 미군 당국에 장면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쿠데타를 교사를 해놓고 정작 쿠데타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래도 장면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은폐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연구실장 박한용 실장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분이 그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UN 사령부가 1961년 4월부터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가진 상황에서 쿠데타 병력 이동 역시 미국의 승인, 적어도 사후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5.16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가 주한미 대사관에 방문해서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미국은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불안해요. 장면은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군사 정권을 세워서 끽소리 못하게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964년 5월 3일 날 영국 BBC 방송에 그때 이제 5.16 쿠데타 당시에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덜레스라는 사람이 출연을 해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네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내가 재임 중에 CIA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쿠데타였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지도자가 지지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부패하였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 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CIA 활동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직접 했다는 거네요. 네, 그걸 시인을 한 거죠. 그리고 왜 쿠데타를 하게 됐는지 배경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통일을 이걸 막기 위해서 통일을 막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라는 걸 시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고 나서 제일 명분으로 삼았다는 게 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혁명 공약 1항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게 되죠. 어쨌든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을 더 잠재우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를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 이후에 정말 거의 암흑기와도 같았어요. 우리 사회 역사를 보면 뭐 민주주의는 뭐 거의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마항제 이렇게 쭉 우리 또 민중들이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희가 결국 11.6 자기가 열심히 믿었던 김재규에서 총으로 맞아 죽었는데 네. 요거 드라마나 이런 데 자꾸 보면은 여기에 김재규가 이러면 내 뒤에 미국이 있다. 네, 그런 이게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 암살 과정에도 미국이 뭔가
있었을 것 같다. 예.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의 배후에 다양한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김재규 본인은 일단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혁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미국이 배후에 있다라는 게 사실 여러 정설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데 그 2000 몇 년이죠? 11년인가 12년쯤에 그 외교통상부가 외교 문서를 공개한 게 있는데 이때 그 공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1979년 10월 29일 그러니까 11.26 사건 직후죠. 네. 그 소련 외무차관 휘류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주 소련 일본 대사 우어도모에게 이런 발언을 해요. 박 대통령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KCIA 부장에게 살해된 것이다. KCI 예, 한국 CIA죠. 예. 그러니까 KCIA는 이제 중앙정보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 해외에 사람들은 미국과 관계 있는 인물이 박 대통령을 암살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이제 카터 미 대통령이 박정희 사망 소식을 듣자 곧바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을 하고 회의 결과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성명 발표 시간이 27일 새벽 5시예요. 별로 시간이 11.26에 직후네요. 직후고, 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그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박정희 사망을 정식으로 발표한 게 27일 새벽 2시입니다. 3시간. 아니, 새벽 8시입니다. 아침 8시요? 네, 아침 8시. 그러니까 미국에서 3시간 일찍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오히려 정보가 훨씬 더 빠르고 빨리 판단을 했다 이거죠. 근데 저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발표한 이 성명에 한국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발생했다? 예. 아니 쿠데타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암살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암살인데 한국에 쿠데타가 발생했다라고 성명이 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런 부정확한 사실을 그냥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뭔가 수상쩍죠. 그 일본의 이제 그 산케이 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피고인석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해요. 네. 미국이 범인이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쿠데타를 준비를 했는데 쿠데타까지 안 되고 그냥 암살만 하고 끝나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우리가 쿠데타를 준비했으니까 쿠데타가 된 줄 알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고 이런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그 홍콩의 원동 경제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11월 9일자 보도에서는 네. 솔직히 말해서 미국 관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놀라거나 곤혹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는 박정희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최소한 미국은 박정희가 암살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개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규가 법정 진술에서 나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그 김재규가 법정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야수의 심장으로 이 박정희를 쐈다. 야수의 심장으로? 야수의 심정으로. 심정으로? 예, 예. 야수의 심정으로 박정희를 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왜 야수의 심정으로 박정희를 쏘지? 그러면서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해 혁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추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 김재규의 법정 진술까지도 미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네? 했냐면 브루투스의 심정으로 박정희를 쐈다라고 진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영어 단어를 잘못 알아듣고 브루투스가 아니라 브루틀리로 잘못 알아듣고 야수적으로 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투스의 심정으로 쐈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브루투스가 이제 그 카이사르 암살했던 카이사르의 측근이었는데 나중에 암살을 하죠. 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자기는 측근이었지만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를 암살한 거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엉뚱하게 야수적으로 야수의 심정으로 쐈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미국이 배후에서
다 법정 진술까지도 조정을 해줬다라는 증거 아니냐 뭐 이런 일종의 여담입니다. 뭐 여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문서해제 되면 알 수 있겠죠. 네,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리고 몇 가지 또 이제 증거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다가 이제 미 육군 참모 차장으로 갔던 존 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10월 25일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재의 한미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11.6 하루 전날 그런 네. 얘기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뭔가 알고 있었다. 네, 뭔가 이 예상 네, 있다. 뭔가 이후에.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넷째로 보면 10월 26일 저녁 7시 42분에 미국의 오키나와 공군기지 제7함대 일본 주둔 미군이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커티호크호가 세 척의 순양함을 이끌고 동진하해에서 동해로 전속력 항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딱 박정희 암살했던 그 시간이거든요. 아, 그 시간인가요? 네. 오. 그러니까 박정희를 암살하던 그 시간에 그 박정희가 그 저녁에 술 먹다가 암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미국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가가지고 막 항공모함이 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암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는 게 아주 추정할 수 있다. 네, 추정이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정희 하면 어쨌든 5.16 쿠데타, 뭐 5.16 쿠데타도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인 군사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동조, 승인 없이 불가능한, 즉 미국이 지원했던 사람, 네. 그리고 뭐 에버레디 거기서도 계속 언급됐던 사람인데 미국이 스스로 어쨌든 지원한 대통령을 왜 미국은 추정대로는 미국은 왜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예, 그게 참 흥미진진하죠. 이른바 이제 토사구팽 아닙니까? 토사구팽. 예, 써먹을 때는 잘 써먹다가 갑자기 이제 죽여버린 건데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불필요해졌다, 혹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제거를 해야만 했다, 이런 이제 필요가 있었겠죠. 두 가지 요인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유신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부마 항쟁도 있었고 예, 예. 그러면서 아, 박정희 정권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럴 경우에 선제적으로 먼저 딱 쳐가지고 이게 혁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또 혁명을 통해서 4.19 때처럼 또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겠다. 4.19랑 비슷한 거죠. 4.19도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큰데 이승만을 선제적으로 그냥 하야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그래서 이게 통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요구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꼽히는 게 바로 핵 개발입니다. 핵 개발이요? 아. 박정희 정권이 미국 몰래 핵 개발을 했다는 건 사실 뭐 널리 알려진 비밀이죠. 그죠.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네, 비밀도 아닌 비밀이 됐는데 그 미국 비밀 문서들 이제 공개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문정인 교수와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장이 그 미 중앙정보국이 작성한 1978년 6월에 작성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정책 결정, 이 보고서를 이제 분석한 글을 썼어요. 그 글로벌 아시아라는 잡지에 이제 실렸는데 그 글에 보면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말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승인을 했고 1978년 말까지 이 핵무기 개발이 계속됐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은 1971년 이전에 이미 결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느냐? 미국이 베트남전은 이제 60년대 베트남전을 했는데 결국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하고 갑자기 화해를 합니다. 핑퐁 외교 뭐 네, 이거죠. 핑퐁 얘기하고 뭐 헨리 키신저가 극비리에 방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또 감축을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미국이 나를 버리는구나. 아. 베트남전에서는 패배하더니 중국하고는 화해를 해버리고 주한미군은 줄이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북한한테, 중국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미국만 믿고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박했네.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 핵무기 개발 코드명이 890이라고 합니다.
예. 890? 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이 핵 개발을 하자마자 곧바로 미국한테 발각이 돼요. 에이, 좀 하려면 잘하지. 근데 사실 박정희 정권 내에도 미국의 이 정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긴 네. 그렇겠습니다. 74년 말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했다가 75년 도에 바로 발각이 돼서 75년 8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네, 각서를 써서 미국에 제출을 해요. 각서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각서를 쓴 이후에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만 개발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것이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또 개발을 하네? 이제 내가 만들어줬더니 뒤통수를 때리네? 이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미국은 쉽게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핵 독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소수 아닙니까? 네. 몇 개 안 되는데 이 나라들만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가져버리면 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어렵죠. 둘 다 죽으니까. 핵미사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둘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원래 핵무기 가지고 있던 이 핵무기를 선점하던 나라들이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핵을 독점하자. 우리끼리만 갖자라고 해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제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무도 핵무기를 못 갖도록 가진 애들은 계속 갖고 없는 애들은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 한국이란 나라는 박정희는 미국이 세워놓은 정부인데 박정희가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자기 하수인한테는 핵무기를 허용을 해주네? 그럼 나도 가져야지.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한국도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자? 그러면서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쫙 퍼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이 보유하고 있던 핵독점 이 능력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안 된다. 핵독점 체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무조건 핵 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핵 보유를 하면 군수업체들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일단 전쟁 억지력이 생기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더 이상 이제 수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군수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가 막대하죠.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 좋습니다. 무기 팔아먹기. 지금도 많이 사고 있는데. 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1979년에 재밌는 사건이 터져요. 1979년 9월 22일에 네.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협력을 해서 핵실험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좀 그렇다 쳐요. 근데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또 왜 거기서? 땅덩어리가 되게 좁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자국에서 핵실험하기 어려워요. 아.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가지고 거기 사막에서? 바다에서 이제 오. 합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 정권이었어요. 네. 예. 만델라 정권 들어선 거는 얼마 안 한참 후잖아요. 됐죠. 예. 네. 그래서 백인 정권인데 거기 백인들이 사실상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거의 한 통속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손을 잡고 핵 개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핵무기가 있었다라는 뭐 이런 이제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델라가 딱 들어서면서 백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핵 시설을 다 해산을 합니다. 아깝겠다. 속좀 쓰리겠죠. 근데 아무튼 백인들이 나가면서 흑인들한테는 핵무기를 넘겨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수 다 있겠네요. 해체를 해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74년도에는 인도가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이 돼요. 네. 이렇게니까 이 원래 NPT 밖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핵무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핵이 확산이 되고 있네.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핵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 확산 억제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박정희 정권이 딱 걸린 거죠. 그 본보기 세워준 거예요? 네, 그렇죠. 본보기가 된 거죠. 얘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차없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뭐 본보기로 했다는 게 좀 어쨌든 독재자긴 하지만 씁쓸합니다. 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그 말 잘했어. 응?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에 맞서서 우리나라 자존심을 세워준 영웅이여, 영웅. 그 김재규가 죽이지 않았어도 지금쯤 우리도 핵무기 갖고 큰 소리 치면서 살 텐데 말이야.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도 우리 큰형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잘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할아버님은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을 모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네, 사실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부당한 간섭을 했을 때 자기 나라의 존엄을 살리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통치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랫동안 이 독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강대국에 맞서면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국민을 짓밟으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싶어서 핵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핵무기가 미국에게 맞서려고 만든 핵무기가 아니죠. 북한,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하고 맞서려고 만든 핵무기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에게서 벗어나서 무슨 자주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영웅이라고 보는 건 정말 아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저 야심이 넘치는 독재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잘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여의치가 않네요. 네, 뭐 미국 그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미국하고 사이에 뭐 한미 뭐 원자력 협정 개정 뭐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이 야 그냥 연기하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한미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또 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뭐 그 한미 FTA도 관련해서 사실 뭐 재협상 논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독소 조항만큼은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서 한미 FTA 더 강화하고 뭐 더 확대하자. 네. 뭐 이러고 다니는데 뭐 글쎄요 얼마나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좀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요즘 워낙 시국인데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합니다. 좀 얼굴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대한민국 7번째는 한국의 주요한 순간, 특히 역사적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 세운들이 개입했던 몇 가지 사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뭐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켰건 아니면 박정희를 대통령한테 많은 지원을 했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걸 무마하는 방식으로 독재자를 제거했고 거기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의 미국의 이런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보는 더 많이 발전했을 거고 지금 뭐 역사의 가설은 없습니다만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가 이때까지였는가 라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확히 왜 개입을 했고 그걸 불러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라보고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입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정정당당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한민국 7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즐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